조조가 원소를 멸망시킬 때까지 삼국지의 주요 대결은 화북지방에서 진행됐죠. 토호들의 독립 세력이 강하고 남부 지역은 대부분 산골 쪽에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정복도 힘들고 다스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손책보다 뛰어난 인물인 건 맞아요. 조조는 빨리 화북을 통일하고 형주로 가려고 했고, 손권은 오를 석권하고 형주로 가려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 오나라와 형주 사이를 막고 있는 지역이 황조가 지키는 강하입니다. 203년에 손권이 강하를 공격하는데 성을 함락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러자 산월족이 다시 봉기합니다. 결국 다시 황조 토벌에 나서는 건 4년이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야전에서는 승리했는데 여전히 성을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2007년에 조조는 원소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요소 정벌까지 마쳤습니다. 형주를 목표로 양쪽은 시간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여몽 선발대, 능통과 동습의 즉각진격이라는 강수를 떴던 거죠. 황조는 성을 포기하고 달아났는데, 그리고 조조의 대군이 물밀듯이 형주로 밀어닥칩니다. 조조가 형주를 장악하면 사실상 천하통일을 이룬 거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오나라의 손권은 힘들게 개척한 영토를 가지고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유비는 가진 건 없지만 야심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적벽대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나라의 손권은 힘들게 개척한 영토를 가지고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유비는 가진 건 없지만 야심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적벽대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면서 사실상 삼국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적벽대전이죠. 송나라 시대의 대문호였던 소동파가 이곳을 방문해서 적벽부를 썼는데 그때가 1082년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 나오기 전부터 삼국지는 정말 사람들에게 마음을 끄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거기까지 관광을 가죠. 그런데 적벽의 문제는 전투가 벌어진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 명확치가 않다는 겁니다. 적벽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여러 곳이, 소동파도 엉뚱한 데 가가지고 썼어요. 나중에 그걸 시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적벽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냐? 적벽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지금도 여러 곳이 있는데 결정이 안 났습니다. 저도 거길 다 가볼 수도 없고, 또 간다고 해도 제가 판정할 수도 없고요. 적벽이 어디냐는 문제가 나와서 제가 적벽대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022년에 교보문고에서 전략삼국지라는 책을 냈었어요. 올해 출간한 손자병법에 비하면 그거 잘 팔리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책을 보고 하나여행사하고 교보문고가 함께 삼국지 유적 답사를 만들자고 해서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삼국지 유적이 전 중국에 흩어져 있어서 한 번에 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코스로 나눠서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유명한 전적지는 거기서 한 번만 전투가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면 또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삼국지 전적지 찾다 보니까 또 거기가 또 초안지 때 전적지고, 현대 중일전쟁 유적도 있고, 그래서 꼭 삼국지 유적만 도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명승 고적도 함께 돌아보는 코스로 개발을 했습니다. 다만 다 개발한 건 아니고 지금까지 2개 개발했는데, 오늘 주제인 적벽에는 못 갑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딘지를 알아야지. 아무튼 이번 코스는 2개인데, 탁현에서 조조능까지 도는 4박 5일 도원결의편, 그리고 사천성하고 한중지역 총나라 유적을 도는 6박 7일 사천성편입니다. 도원결의편은 10월달에, 사천성편은 11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코스와 일정은 더보기란과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코스를 시행해 보고 사람들 좀 의견도 들어가면서 남은 코스는 추가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 적벽대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정과 형주 세력이 조조에게 허무하게 항복해 버리자 큰일 날 사람은 유비와 손권이었죠. 유비는 즉시 조문사로 온 노숙을 만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나라는 일단 화북에서 멀고 강과 호수, 늪지도 많고 산골 쪽이 혼재한다는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지역 지배층들이 봉건제후 같은 성향이 강합니다. 황제가 즉위한다고 해도 저기 장강 건너 북쪽에서 즉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교통도 잘 안 통해, 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황제로 인정한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관리를 여기 파견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처럼 뭐 지역 향리나 사족들이 수령한테 꼼짝 못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냥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과 영화에서 강조하듯이 조조가 쳐들어온다고 해도 오나라 지배층들이 별 투지가 없어요. 그게 조조의 백만대군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백만대군도 아니었지만 조조 밑에 있으나 송건 밑에 있으나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송건 밑에 있는 게 권력 구조적으로 송건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토호들 입장에서 보면. 간단히 말하면 멀리 있는 태양보다 가까이 있는 난로가 체감온도는 더 뜨겁다고요. 그러니 차라리 저 멀리 있는 조조한테 복속하면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지 않을까. 송건이 아직 좀 귀찮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나라에서 천하 패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손권, 주유, 노숙 정도입니다. 그 노숙이 지금 형주에 와서 유비를 만납니다. 아, 이 유비라는 인간도 위험하긴 한데 지금 오나라가 단독으로 조조와 싸울 힘이 없어요. 오나라는 수전에 특화되어 있고 조조군은 육전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도 되지만 한계죠. 그러니까 육전용 장수가 많은 유비는 오나라 군대에게는 꽤 유용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적벽대전은 이 삼국지의 클라이막스다 보니 소설에서 창작으로 집어넣은 재미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빨리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벽대전 1라운드 진행합니다. 조조는 신속하게 형주를 접수하고 채모의 환영을 받습니다. 소설에서 유종은 유기의 이복 동생으로 채모의 누이인 채부인이 유포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로 나오는데 사실은 유종은 채부인의 아들이 아니에요. 유표의 아들이면서 채부인의 조카와 결혼해서 채씨 집안하고 이중으로 사돈을 맺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채씨 집안에서는 유기보다는 유종을 미는 게 이제 자기가 친인척별로 좋은 거죠. 채모는 그냥 간신으로 나오는데 간신이 아니고 형주의 대호족으로 유표가 형주에 처음 와서 통치할 때부터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소설에서는 채모가 주유의 반관계에 걸려서 조조에게 처형당하고 유종과 최부인도 조조에게 살해당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채모는 원래부터 조조하고 절친이었고 형주 멸망 후에도 조조의 보살핌을 받아서 잘 삽니다. 유종도 벼슬을 받아서 편안한 여생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게 명나라나 또는 조선시대 관점으로 보면 그냥 관료예요. 그러니까 관료는 어떻게 보면 죽여도 되거든. 딴 관료 세우면 되잖아. 근데 진짜 삼국지 시대는 거의 반봉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 호족을 죽여놓으면 그 사람 인맥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안 죽입니다. 그래서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명나라 때처럼 그냥 유표가 등용했던 관료가 아니고 그 지역에 유표도 어떻게 못하는 대호족이니까 조조도 이 사람을 포섭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모도 굳이 안 싸우고 뭐 유표도 죽었는데 그냥 조조 형님, 유표 형님 대신 조조 형님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라운드 갑니다. 조조는 형주를 무혈 점령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반드시 잡아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조 자신이 인정했던 자신과 맞먹는 영웅 유비입니다. 유비가 영웅이라고 말한 건 조조의 빈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야 위험한 놈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유비를 잡기 위해서 아마도 경기병대로 구성된 추격부대를 편성해서 유비를 추격합니다. 소설에서는 조조가 직접 80만 대군을 인솔하고 추격하는 거로 나오는데 전쟁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80만 대군을 한 도로로 끌고 간다는 게 얼마나 말 안 되는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실제 기록에 나오는데 이때 추격대는 5,000명이었고 조조가 직접 인솔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5,000명도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 유비가 어느 길로 가는 줄 알아. 그리고 가다가 도망칠 수 있으니까 원래 이런 거는 다 병력을 흩어서 가고 500명도 굉장히 많은 부대이기 때문에 선발대, 정찰대 이런 게 놓고 갑니다. 절대로 그냥 한 줄로 5,000명이 무슨 퍼레이드 가지 않아요. 좌우간 이렇게 해서 유비의 도주와 조조의 추격이 시작되는데 이때 많은 백성들이 유비를 따라오는 바람에 유비의 철수 도주 작전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을 버리고 가자고 그랬더니 유비가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 나는 백성을 버리고 갈 수 없다. 이게 정말 유비를 유비로 만드는 위대한 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유비를 따라온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일까? 기록에는 없는데 정황으로 추정해 보면
조조가 서주 침공 때 유목기병을 이용해서 초토화 전술을 사용했다는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피해가 컸죠. 그리고 또 조조는 이걸 막 소문을 퍼뜨려야 됩니다. 왜? 몽고군도 그랬지만 다 죽인다. 모조리 와서 쓸어버린다. 이래야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가고 군대가 안 모이고 그러거든요. 그 바람에 서주에 피난 와 있던 화북 사람들, 노숙이나 뭐 제갈량 같은 건 원래 중앙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주에 있던 사족들,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또 형주로 많이 이제 피난을 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서주의 학살극이 더 크게 부풀려졌겠죠. 게다가 이미 조조가 싫었던 사람들, 서주에서 기껏 여기로 피난 온 사람들, 형주에 살았지만 그 소문 듣고 조조가 오면은 다 죽인다고 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유비를 따라 나는 백성들일 겁니다.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서주에서부터 쫓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를 버리고 어떻게 도망갑니까? 이들이 없으면 정말 유비도 없고 재기도 불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형주에 살던 사람들이 그래도 유비 쪽으로 가자고 왔더라면 사실 이 사람들의 충성도를 믿을 수가 없고, 또 그리고 도망을 가도 좀 소문이 덜할 텐데 이게 서주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뒷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 입장에서는 사실 서주에서부터 자기를 키워준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 나는 같이 죽겠다, 뭐 이 정도 하는 거죠. 소설하고 영화에서는 유비를 너무 착하게 그리느라고 이 장면, 나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갈 수 없다, 이것도 그냥 엄청 착한 사람이 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그냥 책에서 배운 대로 하는, 또는 뭐 감정적으로 하는 이런 것처럼 이제 그려놨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유비도 진짜 승부사입니다. 이런 승부사적 기질 없이 어떻게 난세의 지도자가 되고 관우장비를 끌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 모인 사람은 나의 완전한 재산, 이거 버리면 난 이제 노숙자 되는 거야. 그러니 나는 여기서 도망가지 않는다,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해서 자질이 있는 건 증명했는데 아직 능력이 안 되는 거지. 큰 소리는 쳤는데 조조 추격대를 어떻게 막냐고요. 그때도 유비는 조조군이 멀리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조가 역시 한 수 빠르잖아요. 이 추격대가 살벌한 명령을 내렸는지 하루에 120km를 달리는, 정말 이건 징기스칸 기병이라고 해도 더 이상 빨리 갈 수 없는 최고 속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유비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까이 올 줄 모르고 큰 소리 쳤겠지. 근데 너무 빨리 왔어.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백성들이 유비 보고 빨리 피신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우, 장비, 제갈량 등 최측근과 수십 명의 기병만 이끌고 달아납니다. 심지어 처자식까지 버리고 튑니다. 결국 백성은 버린 셈인데 그 전에 이미 충분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유비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화내질 않습니다. 딱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이미지 관리하고 행동하고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되고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비는 수십 명과 도망가고 뒤에는 백성과 수송하던 물자, 가족들이 남습니다. 추격해온 조조군은 엄청난 난민과 물자를 노획합니다. 아마 여기에 조인의 동생이었던 조순이 대장이었던 것 같은데 조순은 유비의 두 딸까지 붙잡습니다. 유비는 간부인과 아들 유선도 버리고 갔는데 조은이 두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소설에서 각색해서 조은이 유선을, 이제 아두죠, 아두를 품에 이렇게 안고 80만 대군을 돌파하는 감동적인 명장면으로 만들었죠. 물론 실제 그 정도 아니었어요. 80만 대군도 아니고 5천 명이었고 5천 명도 한데 몰려있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나 다만 아무튼 이 간부인과 유선을 데리고 탈출하는 게 뭐 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투도 했을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안 알려진 거죠. 정사에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조은에 대한 기록이 적어요. 그런데 나중에 총나라에서 조은별전이라는 책까지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걸 보면은 조재룡이 뭔가 그 촉에서는 꽤 대단한 명성과 어떤 그런 소설의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런 스토리를 가졌던 사람인 건 분명한데 아마도 이때 적벽에서 탈출할 때 뭔가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미지가 부여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떡하다가 정사에서는 이 얘기가 다 빠져버린 거죠.
뭐 조은 입장에서야 덕분에 소설에서 정말 영웅이 됐는데 진짜 조은의 이제 활약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과 유비의 딸까지 조조군이 노획하지만 이것은 거꾸로 조조군 추격대의 발걸음을 늦추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추격대 입장에서 백성하고 물자를 버리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마도 다시 소수의 특공대를 선발해 가지고 유비를 추격하게 했을 겁니다. 뭐 누가 정보는 주지 않았을까요? 겨우 몇십 명 데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 우리도 조금 보내서 빨리 추격하면 되겠네. 이랬을 겁니다. 아무튼 쫓아가는 추격대에게는 유비를 잡으면 이 백성이나 물자 노획하는 거하고 수준이 다르잖아. 제후로 봉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뜻 있는 자를 자원해서 모아서 보냈겠죠. 이들이 다시 바짝 쫓아오자 장비가 20여 개의 기병만을 거느리고 장판파에 버티고 섭니다. 이 장판파는 그 뒤로도 명소가 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요즘 모르겠는데 한때는 여기에 청나라 때, 명나라 때 사람들이 와서 내가 왔다 갔다 비석 세우고 시 쓰고 그래가지고 여기 비석이 당시 조조가 그랬던 20명 기보다 더 많았대요. 근데 지금은 또 이게 또 관광객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바뀌었대는데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넓은 개천은 아닙니다. 여기 작은 다리가 있었는데 장비는 다리를 끊어버리고 딱 버티고 서서 조조군이 오니까 뭐 들어와. 토전사부터 이 말을 하도 많이 하고 딱 버티고 들어와. 전쟁 사보면 이런 거 참 많은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장비 같은 사람이 해야 돼요. 딱 해서 들어와. 이럴 때 이제 함부로 못 들어오지. 마이크 타이슨이 전성기 때 딱 버티고서도 들어와. 한 50명, 100명이 덤비면 이길지도 모르죠. 그런데 누가 덤비겠어요? 옛날에 와이어 터프가 그런 거 잘했대요. 총 막 몇 자루씩 차고 들어와. 그러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너희들이 한꺼번에 덤비면 내가 죽겠지. 허지면 나 그냥은 안 죽어. 니들 중에 5놈은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병력들이 뒤에서 이제 숲에서 뛰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이게 한번 기가 꺾이면 저게 속임수인 것 같아도 모험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이런 게 이게 이런 드로아의 매력이에요. 몰라서 못하거나 쏘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가 눌리면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결국 조조군 추격 때는 장비의 대담함에 기세를 잃고 망설이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도 뭐 오자가 어떻게 누가 달겨들다가 떨어져 죽고 이거보단 좀 못하지만 이것만 해도 충분히 대단한 겁니다. 게다가 아마도 조조군 추격 때는 병력도 엄청 줄었고 너무 먼 거리를 급하게 달려왔으니까 아마 탈진한 만큼 탈진했겠죠. 만약에 이때 장비가 중장갑을 하고 있었으면 추격해 온 애들은 경기병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제 덤벼들기 무서운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유비는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탈출에 성공합니다. 한편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형주의 조문사로 왔던 노숙이 유비하고 이제 만나서 회담을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형주는 항복 분위기인데 유비는 항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숙은 유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겠다 해서 제갈량을 손권에게 보냅니다. 이때 이제 소설에서는 조조를 두려워하는 손권과 전쟁 반대론자인 주유를 제갈량이 가서 설득하는 걸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실제로는 주전파였던 손권과 주유가 자 우리에게 이런 동맹 세력이 있다. 형주가 다 조조에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거를 과시해서 이 오나라에 이 안 싸우겠다는 애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갈량을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오나라 애들이 다 비겁한 애들 같은데 오나라 이제 무장들, 특히 과거 화북에서 종군 경험이 풍부한 손견 때부터의 무장들, 정보, 황계 이런 사람들하고 손책이 이제 키웠던 여몽 같은 무장들은 주군의 명령에 따라서 싸울 의지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전쟁은 장수들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장수들 중에도 토호적 기반을 가진 애들은 좀 덜 적극적이고 어쨌든 장수들이 다 손권편을 든다고 해도 지방 토호, 영주, 호족들이 이게 뭐 지원을 해줘야 전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산월족도 제압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손권 입장에서는 이들의 지지를 끌어들여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손권이 제갈량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갈량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손권하고 막 신경전을 벌입니다. 제가 소설에 보면 제갈량이 손권 보고 당신 항복하셔. 유비는 황숙이를 항복 못하고 막 이래갖고 아주 신경을 벅벅 긁어버리는데 사실
그 내용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게 소설처럼 조조한테 항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갖고 자존심 건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둘이 연합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상대를 어떻게 배려하냐는 거죠. 내가 위냐 네가 아래냐. 너 도망가서 완전히 패해갖고 내가 구해주러 가는 거냐 아니면 서로 동등하게 서로를 구해주는 거냐 뭐 이런 기싸움입니다. 송건은 유비를 이제 패잔병 취급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뭐 지분을 얻든지 뭘 해도 유리하게 되는 거고 제갈량은 제갈량대로 무슨 패잔병 우리 너보다 훨씬 세 막 이러고 이제 뻗탱기는 거죠. 이거를 소설에서는 뭐 황숙과 너랑 같냐 이렇게 신분적인 구조로 바꿔버린 겁니다. 하여간 이놈의 삼국지 소설은 그 대중들의 어떤 열등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차별감 이런 거 아주 콕콕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성공했겠죠. 제갈량은 유비가 형주의 잔병을 흡수한 병력이 10,000명, 유기가 강하에 거느린 병력이 10,000이라고 합니다. 도합 20,000이라는 거죠. 이게 좀 과장이라고 해도 오나라가 적벽에 투입한 병력, 실전투 병력이 30,000명이었어요. 그러니 유비의 전력이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강하태수로 있는 유기가 조조한테 붙어버리면 오나라는 강하에서 또 막힙니다. 기껏 황조를 죽였는데 강하에서 막혀서 완전히 옛날 그 세력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조조가 형주군을 갖고 쳐들어오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비와 손권의 동맹이 결성됩니다. 소설에선 이 과정에서 제갈량과 이제 주위가 막 지략대결을 벌이죠. 뭐 3일 안에 화살 10만 개 만들어 오기. 나중에 심지어는 뭐 제갈량이 뭐 이래가지고 동남풍 부르기 막 이렇게 가는데 재미는 물론 훌륭하죠. 삼국지에 진짜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나 이건 다 소설의 창작입니다. 진짜 적벽에서 벌어지는 전투 이야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손자병법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지금 3번째 판인데 과거에 올제에서 2번 냈고 그것을 개정해서 손자병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책의 한 20%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손자병법은 진짜 애착을 많이 하는 책인데 손자병법에 나온 기존의 책들을 보면 병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자병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영논리, 처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해설한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손자병법이 그럼 오늘날 경영이나 뭐 리더십이나 처세에 도움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의미는 전술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리더십이나 처세나 경영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하니까 왜곡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실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사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사와 비교해 보니까 손자의 의미라든가 병서의 의미가 기존에 해석하고 많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쟁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진짜 올바른 전략, 전술, 리더십, 처세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손자가 말한 뜻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